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24년도 역사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기출문제 분석 강의는 저 이벤트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수강하면 제가 선물로서 그 09년 개정 교과서하고 15년 개정 교과서 파일을 이렇게 다 드려요.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응시하는 방법은 주로 이제 제가 강의 도중에 얘기한 두 번의 인증번호가 있어요. 두 자리로 구성된 인증번호 두 개를 비밀 댓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거기 다운받을 수 있는 그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 눌러서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전반적 기출문제가 요즘에 요번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좀 먼저 볼게요. 제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네 단계의 기출문제 유형을 나눴거든요. 첫 번째 유형이 기출 주제와 관련된 유형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서 교과서 다독 유형. 그 다음에 그 신간이나 심화서, 뭐 여러 가지 논문, 기타 등등 여기 좀 심화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역교론 추론 관련된 문제를 해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여기 두 부류, 그러니까 이제 기출 주제형과 기본서 교과서 다동형이 한 그 보시면 알겠지만 60점이 넘거든요. 60점이 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기초에 충실하거나 그다음에 기본서나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신 분은 웬만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다. 다만 작년보다도 요 부분이 많았죠. 예, 여기 이제 심화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면 진짜 틀나고의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특히 중국사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13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낮고 여기 13점 정도. 그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거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번벌려 떨어지는 문제고 여기에서 맞춘 분도 별로 없어요. 맞춘다고 해서 합격권에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권력 요구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냥 틀려고 낸 거니까 예의상 그냥 틀려주면 돼요. 여러분들 뭐 합격할 때 뭐 만점 합격을 목표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제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D유형을 좀 잡을게요. 역경 추론 문제인데 작년에는 별로 없었는데 거의 이게 20년도에 좀 있다가 21년도에 약간 나왔다가 한동안 잠잠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24년도 문제에 이 추론형 문제가 이제 나오거든요. 물론 20년 문제보다는 좀 약간 아래 정도의 문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추론형 문제가 나와. 특히 이제 문답학습이라는 이제 이유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써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죠.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답이 없어요. 출처가 없는 문제야. 어. 그래서 이게 왜 출처가 없는 문제냐면 제가 20년 기출문제 때 그때 이제 아시는 분이 거기 최천 교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역겨운 중심으로 해갖고 이상한 문제도 많이 나왔잖아요. 이 초능력 문제들이. 근데 이 초능력 문제 내는 취지가 뭐냐면 수험생들이 기본서들만 공부하고 그것만 암기하는 데 치중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고차적 사고방식을 기를 수 없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그 문제 안에 답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본서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기본서 밖에서 문제 안에서 찾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잘 읽어보고 교수님들이 의도한 뭐냐면 방식으로 답을 써야 돼.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안 내용을 보니까 동호반복적인 내용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에 내용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약간 말 돌려가지고 답을 제시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유형의 문제가 되게 많이 많았죠. 이거 어떻게 알아, 솔직히 말해서. 이게 간신법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동안은 뭐 그게 잠잠해지다가 24년도 들어와서는 이런 역경 문제, 이런 유형의 또 문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이런 문제 유형 나오면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나왔지만, 요거는 이제 어떤 답, 모두 쓸 수가 있어. 보고 나서. 근데 답은 정확히 몰라. 답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교수님이 아는 거야. 그 출제 교수님이 뭐 이렇게 이제 넓게 답을 채점해가지고 한다면 이렇게 물체를 한다면 답을 많이 맞출 수 있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만 딱 정해놓고 여기 아니면 벗어난 칼퇴 형식으로
채점하면 점수가 완전히 떨어지는 그 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 나온 거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번에 칼질한 것 같아요. 그 역교론에. 그래가지고 요런 유형의 문제는 그냥 버려라. 이건 어쩔 수 없어. 어, 그래서 이런 문제 맞추겠다고 여러분들 뭐 간시법을 익힐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운빨이에요, 운빨. 요것도 운빨이고 요것도 좀 약간 운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그 기출 주제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기본서 교과서 다독해가지고 맞출 수 있는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다고 여러분들 뭐 이상한 책들 뭐 심화서나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읽어대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한다고 해서 학교가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맞춘다고 해서 이게 합격이 당락을 결정할 문제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유형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답안 관련된 내용을 제가 따로 여기 예상 답안으로 있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페에 올려놨는데 요걸 바탕으로 제가 이제 지금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분석 자료집은 12월 달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제가 학교를 하면서 생활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예상 답안 정리표를 가지고 중심을 해갖고 기출문제 분석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상 답안 정리표를 이제 할 때 답안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는 철저하게 증거주의예요. 팩트 위주죠, 팩트. 그래서 뭐 어떤 피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안 믿어요. 이런 것들은. 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답안을 올리고 나서 한동안 되게 욕을 얻어먹었어. 네. 걸린 게임 스타인 조약인가? 했더니 무슨 북경 조약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좀 약간 다른 근거 주고 반박을 했더니 어, 요 카페에서는 떠들지 못하고 저기 뭐냐면 역사길인가 뭐 하여튼 거기 가갖고 그 북경조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날 욕을 하더라고요. 참나 나는 몰랐는데 그 욕한 분 중에 한 분이 양심에 걸렸는지 저한테 메일 보내가지고 미안하다 해가지고 알게 돼갖고 한번 가봤더니 벌소리 다 해놨더라.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해요? 전두광이라고 하든가 그리고 뭐 그 뭐 미친 독재 사이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더라고 그때. 그리고 하는 소리가 그 어떤 특정인 뭐 어떤 이제 일부 강사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뭐 지통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답안만 확인하고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믿고 거두고 무시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전개되더라고요. 어, 네,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본인들이 그 뭐냐면 답을 안 받아들이면 그 말인 거고 생각이 다르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근거도 없어. 그냥 일방적인 학원 강사들 몇 명이 지통 얘기하는 거 가지고 그 얘기를 그 강사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그걸 진짜 들은 얘기인지 어디에서 뭐 거짓말 쳤는지 자기가 어 그리고 그냥 자기 어떤 예전 답안하고 이제 원래 공판 답안하고 틀리니까 그러니까 그 답안을 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지통을 만들어냈는지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왜 얘기를 해도 자기 답안이 옳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분들이 북경조약을 많이 썼던 걸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북경조약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생각이 다르면 그냥 생각이 다른 거 끝나는 거고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검증도 안 되는 그런 일개 강사 말 듣고 가지고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북경조약이나 발리게이스타나 북경조약이다 우겨버리면 어떻게 내가 뭐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야? 여기가 무슨 역사의 팩트가 뭐 사실 다수결의 원리에서 결정되는 거야? 예? 그래서 참 이거 완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뭐 픽션이니 뭐 지통이 검증되지도 않는 그 할 수도 없는 그런 지통이니 그런 것들은 그 근거를 근거 삼지 않고요. 철저히 기본서라는지 뭔가 신뢰 있는 책을 가지고만 제가 증거를 삼고 근거 삼고 답안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 답안을 보시고 만약에 내가 답안 생각 틀린다, 틀릴 수 있죠. 다른 생각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저한테 얘기할 때 객관적인 사실 가지고 얘기했어요. 예. 어디 무슨 그 지통이 그렇더라. 어떤 그 강사가 그런 얘기했더라. 그 강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여기 강사 그 자기도 저 어디 기본서 그 요약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그 강사 말 듣고 와갖고 이게 맞다. 뭐 우리과 교수님이 그렇다. 우리과 교수님이 그러면 뭐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교수님 출제 교수도 아니고 그분의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 특히 교수님 같은 경우에 자기 전공 아니면 상당히 그 다른 부분에서 모의신들 많아. 근데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는 무조건 와서 공격을 해버리면 그것도 공격이 아니다 그냥 인신 모독성인 제가 뭐 전두광이라니 뭐 그딴 소리나 하고 미친 사이코 같은 소리나 공격하면 저도 인간인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거든요. 제가 무슨 지금 여러분들 데리고 이렇게 돈을 받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뭐냐면 내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저도 이제 법적인 어떤 소송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분명히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물론 여기 강의 듣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들 그 뒤에서 잘 욕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도 듣지 않고 제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관심도 없어. 그분들요. 원래 평상시에 제 자료도 보지도 않고 강의도 듣지도 않는 분이니까. 그런데 꼭 보면 이제 인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제 해갖고 그 답안 공부할 때 카페 와갖고 답안 맞출 때만 주로 들어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냥 답안만 보고 그냥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하여튼 그분들이 어떻게 혹시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다면 다음에 만약에 그딴 식으로 나와버리면 진짜 저도 못 찾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완전 호의도 악의도 갚아버린 행위는 제가 악의도 갚아드리고 싸가지가 없는 거는 싸가지가 없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첫째 보여드릴게요. 예. 자, 하여튼, 예. 뭐, 하여튼, 제가 좀 약간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좀, 죄송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증거에 입각해서 이제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제가 이 답안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자료를 찾다가 그중에 요거보다 더 확실한 자료가 나왔다 하면 예상 답안이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이 확실한 답안을 근거를 제시해주면 이거 보고 제가 검토해서 제 답안이 틀렸다면 제 답안을 고칠 거예요. 예.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기출문제 분석할 때보다 그렇게 해왔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제 답안만 뭐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근거를 찾아서 좀 제시해주면 그걸 보고 검토해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 분석할 때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뭐냐면 다시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수정해서 올려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예상 답안 정리표를 이렇게 쭉 봤으니까 정리했으니까 한번 참조만 해주시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형을 이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자, 여기 보면 가로 안에 기역의 공통으로 들어간 용어를 쓰고 니은에 들어간 용어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자연과학은 기억을 하는 것이고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라고 딜트이의 주장과 달리 자연과학은 뭘 하는 것이고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다. 자, 이해의 반대말이 뭐죠? 우리가 설명이죠, 설명. 설명하는 거다. 설명이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이 있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떤 법칙이나 어떤 원칙을 통해서 어떤 형상을 한원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설명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 흘렸다는 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설명. 네. 그래서 내가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어떤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 흘렸다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해라는 거는 다르게 설명하죠. 자, 요걸 이제 눈물 흘렸어. 내가 슬퍼서 울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기뻐서 울었다. 이런 것들 맥락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학을 설명과 이해로 해갖고 딜테이가 주장했다는 거. 요거는 이 딜테이가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딜테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주신 분은 요 부분, 요 기입형 문제에 들어간 부분은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반해서 호포나 햄펠 등 같은 실증주의자들. 자, 이 실증주의자들은
보통 논리실증주의, 신신증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랑케라든지 뭐 콩트라든지 그게 실증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을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르면 역사 인식의 논리의 방법은 이해보다 약간 설명에 가깝고요. 따라서 이들은 사건의 선행하는 조건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검증된 뭘 통해 일반 법칙을 통해서 뭐냐면 할 수 있다. 그 영역적 상고를 이제 통해 역사를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니은에 들어갈 것은 일반 법칙이에요. 보통 이 과학적 설명 방식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C, L, E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C라는 것은 초기 사항이죠. 컨디션을 이제 얘기한 거고 롤을 얘기하죠. 법칙. 그다음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와 요것만 연결하면 이거는 과학적 설명이 아니죠. 단순히 기술에 불과한데 이게 설명일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반 법칙이 들어갔던 거예요. 일반 법칙.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제 법칙이라고 이제 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주장하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들어가신 교수님들의 이제 좀 얘기를 건너면 들어가면 들어보면 이게 법칙보다 일반 법칙이 맞다고 그러고 남색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법칙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법칙과 법칙과 뭐가 차이가 있냐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법칙이란 건 좀 넓은 범위예요. 그 안에 보면 낮은 단계 일반화 같은 그런 총괄이라는 개념도 여기 법칙이란 큰 범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법칙하고 총괄하고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이유를 강조하지 않냐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 이 총괄학습 같은 경우에는 이유를 강조하지만 그것도 법칙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올 때 이유를 강조하는 거지. 그걸 그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때는 그 햄페리 이론은 법칙을 강조하고 총괄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은 이유를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 말을 잘못했는데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그 총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합리적 설명 이유를 얘기다가 잘못했어요. 총괄로. 예. 그래서 합리적 설명 이유는 이유를 강조하고 법칙을 강조한다. 이런 있잖아요. 04년 기출문제 기억나시죠? 그건 그 파란 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요때 이제 그 파란 책에 나온 그 법칙이라는 건 그 뭐야 일반 법칙을 다 포함해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기준을 얘기한 거. 여기는 이제 남색책을 좀 해가지고 요 법칙을 좀 엄밀하게 규정해갖고 내신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예. 그래갖고 똑같은 이제 문제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책을 내느냐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출제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 법칙은 그냥 넓은 범위의 법칙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 일반화, 이 총괄이 아니라 예, 합리적 설명 이론 같은 것도 여기 법칙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는 일반 법칙은 포괄 법칙을 말해요. 어떤 상황이든 똑같이 다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법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사 문제는 04년 기출 문제, 그 당시 그 햄필의 이제 확률적 설명을 그 법칙, 그 다음에 그 드레이의 합리적 설명 이유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예전에 04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는 파란 책이고 요거는 남색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여기서 남색 책에 말하는 거는 일반 법칙, 포괄 법칙을 얘기한다. 그래서 근거가 좀 다르고 좀 해석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건 출제 교수님이 아마 다른 식으로 해석해갖고 요 문제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일반 법칙을 써야지 답이 맞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1번. 자, 이번에 보면 밀줄진 기획관 이은이 규정한 공통의 대통령 선출 방식을 쓰고 나 선언 직후에 식단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가인데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유신헌법을 어떤 비판하거나 날조하거나 왜곡하는 그 행위 또는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말하죠. 이건 유신헌법이에요. 기억이 들어간 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냐면 긴급조치에 관련되는 거죠. 긴급조치.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긴급조치 그 관련된 내용이고 자,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자, 일단은 이제 쭉 읽어보면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죠. YH 사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만 나발됐던 민주공화국의 헌신 논리마저 이제는 부정함을 고 야당 파괴 음모에 깨달음을 함께 주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YH 사건하고 야당 파괴 음모 여기에서 이제 단서를 알 수 있죠. 그래서 YH 사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YH 무역이 있죠. 이 무역 회사가 원래 가발이나 의료나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인데 제2차 석유 파동 이후에 부도가 나갖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여공들에게 돈을 안 주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공들이 신민 당사에 가갖고 으쌰으쌰 했는데 경찰들이 모여갖고 진압하다가 여공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민당 총수였던 김영삼이 확인을 했고 그때 김영삼을 제명시켰죠. 그러니까 김영삼의 이제 뭐냐면 정치 고향이었던 어디에서 부산과 마산에서 항쟁이 났죠. 부마 민주 항쟁이죠. 그리고 이 부마 민주 항쟁을 논하는 과정에서 술자리 논하는 과정에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 당시 박정희가 죽었잖아요. 이게 서로 나비효과 형성 그 방식으로 이렇게 쭉쭉 연결돼 있는데 그래서 YH 사건과 야당 파괴 음모는 요걸 얘기해요. 김영삼 이렇게 그 제명시킨 거.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이제 무슨 사건이냐? 부마 항쟁이다. 예. 그리고 이 나사 선언 나와 관련된 선언은 부산대학교 민주학생회에서 이제 발표한 선언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다들 보면요. 자, 이제 본인은 임기중에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헌법에 따라서 2월 25일 날 본인이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의 정권을 이양하기를 천명할 바입니다. 자,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시기를 딱 이렇게 빼박할 수 있는 것이 나왔죠.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그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혁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알다시피 이제 그 당시 국민들이 직선제 요구를 하니까 전두환이 나와서 본인은 뭐야 예,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예전의 헌법을 계속 지키겠다라는 4.13 호언 정치죠. 음. 그래서 이제 요걸 낼 수 있고요. 본인이라는 말은 그 뭐야 전두환의 세대 많거든요. 이 사람이 맨날 본인은 어쩌고 저쩌고 해. 본인은 나오면 그 전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보면 기획과 니은이 규정한 공통된 대통령 선출 방식. 자, 기획은 뭐겠어요? 유신헌법에서 뭐냐면 하는 건 간선제죠. 국민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을 뽑으니까 간선제죠. 간선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선언 이후에 시작된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부마 민주항쟁이야. 자, 이렇게 이제 그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답을 나눌 때 저는 이제 문제를 끝 잘못 보고 요 다선언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건의 명칭을 쓰는 요건 줄 알고 어 6월 민주항쟁에 적었다가 어떤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잘 보니까 다가 아니라 나야 나. 그래가지고 답을 고친 적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3번을 보면 가로 안에 기획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들어갈 인명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평화시 인민정부의 원동력이 덕성이라면 혁명시 인민정부의 원동은 덕성인 동시에 뭐다? 공포다. 일단은 이제 이게 공포가 들어갈 수 있는 용어는 국민 공예를 보겠죠. 이게 잘 모르시면 일단 출처를 보세요. 출처는 자 덕성이 거론된 공포는 흉악하지만 공포가 드러낸 독성은 무력합니다. 자, 그래서 공포는 신석 종업 준호하고 확고 부동한 정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포는 덕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게 공통과 공포 관련된 내용이고요. 가난에 니은에 들어갈 임명을 쓰면 국민공예하면 별로 생각 안 나시면 그냥 노벨스피어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포 정치를 이제 지창했던 사람이 노벨스피어니까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공포를 이렇게 강조하냐? 왜냐하면 공포 정치라고 하죠, 국민공예는.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명칭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용했던 명칭이야. 예. 그럼 공포는 왜 필요하냐면, 자, 예전에 이제 노벨스피어가 생각을 하기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벨스피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벨스피어는 자유의 적들이 너무 많다. 주변에 왕당파 세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공화주의자도 자기 반대파 세력도 있고,
그다음에 뒤에 이제 외색도 막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대파들은 이제 뭐냐면 효율적인 치면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냐면 공포가 필요하다. 왜? 프랑스인들의 수준이 아직 낮기 때문에 좋은 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포를 통해서 이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갖고 이들의 외부와 내부의 혁명의 적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했던 정치가 공포 정치죠. 요 관련된 내용은 어디 있냐면 사회에 있는 서양사 내용이 있어요. 예, 요것도 사료 자체도 요거 사회에 있는 서양사 관련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요즘에 사회에 있는 서양사 내용이 이제 본문 외에도 예전에 사료를 중심으로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료 외에도 그 사료와 관련된 설명 부분도 간혹가다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사료에 있는 서양사 사권을 볼게요. 자, 로벤스피르는 1794년 2월 5일에 행한 이 연설에서 혁명의 토대를 공포라고 선언하고 못하네요. 예. 자, 공포가 곧 정의라고 하면서 테러를 옹호했다. 그는 자유의 적들에게 대항하고자 극단적인 공포 정치를 주장했다. 네, 못하네. 수정해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지금 기출문제 분석하는 그 자료를 좀 약간 캡처해가지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자, 하여튼 자유에는 미덕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프랑스는 아직 미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프랑스인들은 아직 수준이 낮단 말이야. 수준이 낮은 애들은 공포를 통해서 그를 단수가 미덕을 가르쳐주고 그걸 통해서 적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민도가 낮기 때문에 두들겨 패야 된다. 이런 논리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포 정치 관련된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이거 예전에 제가 모의고사에 한번 문제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그대로 냈어요. 제가 한번 총괄평가 문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사료에 있는 서양사 관련된 사료를 되게 많이 응용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한국 고대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가로 안에 기역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고 가로 안에 니은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삼국 유사가 있고 그다음에 익산 미륵사리 출도 금제사리 복용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교과서사로니까 금방 알죠. 사택 지적비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들어갈 것은 일단 이거는 이제 선화공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이것도 그 있고 여기에 들어갈 건 사택이야, 사택. 사택은 이제 그 백제의 8대성 중에 하나죠. 주로 이제 어디냐 사비를 근거로 했던 그, 뭐냐면 그 귀족 집안인데 요 사택 집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면 잠깐 이제 한번 해석을 보면요. 자, 가와 관련된 사료는 가와 관련된 사료는 언제 때냐면 잠깐만요. 이게 편집이 자, 가와 관련된 사료는 언제 때문이면 자, 여기 보면 무왕 때요. 무왕. 자, 무왕은 좀 이렇게 뭐냐 백제 무왕은 이 사람 반개월동 집안이죠. 그래갖고 이제 좀 약간 그 반개월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탄생서가 이제 좀 약간 조작해갖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이제 서동인데 이 서동이 이제 그 선화공주에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알죠? 그래가지고 그 선화공주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 이 선화공주가 무왕이 나중에 미륵사를 창건했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륵사는 그 선화공주와 무왕이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륵사는 어디에 있죠? 익산에 있어요. 익산. 익산. 그래서 익산을 무왕이 여기 익산에 잠깐 천도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무왕이 이건 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집안이 안 좋아. 이런 선화가 계속 나온다는 거는 집안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뭔가 선화를 만들어갖고 왕권을 정당화시켜 주려고 만든 거거든요.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이 무왕은 왕족의 적통이 아니라 관계혈통에서 이제 집권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예전에 구기족 세력들이나 이런 자기의 적대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수도를 익산으로 옮겨가지고 뭔가 여기에서 새로운 수도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그 관련된 내용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안 나와 있어요. 예, 다른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익산을 천도했거나 천도를 시도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무왕이 죽고 나서 이제 계속 수도가 이제 뭐냐면 사비가 됐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이 미륵사지를 이제 잠깐 보면 미륵사지란 말 자체가 이제 뭐예요? 절이 지금 없어진 거죠. 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륵사지에 남아 있는 유일한 이제 건물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미륵사지 사찰에 있는 탑이죠. 탑. 원래 미륵사지는 크게 이제 세 개 탑으로 구성돼 있어요. 중앙탑이 있고 그다음에 동탑, 서탑 이렇게 있는데 아마 동탑만 남아 있고 지금 중앙탑하고 서탑은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서탑은 만들어졌나? 이게 인공 조형물로 있는 걸로 아는데 하여튼 그 하나 남아 있는 미륵사지 그 탑이 요쪽이 무너졌어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무너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걸 복구시킨다고 시멘트를 발라놨어. 예.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개파를 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문화재 보존 기술 일본이 가졌어요. 얘네들도 그 일본 일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자신의 문화재도 이게 콘크리트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제 복원시키고 있거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보기 안 좋잖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냐 해체해가지고 원래 모습 그대로 이제 복원한다면서 해체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사리가 발견됐어. 보통 이제 복장문이라서 사리가 이제 있는 그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요 복장문에 사리가 있고 여기 부위에 그래가지고 사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뭐냐 관련된 기록이 어디 있냐면 나사조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익산 미륵사의 출토 금제 사리 복용기야. 네. 금제 사리 복용기는 이걸 왜 사리를 이렇게 복용하는 가정들, 탑이 만들어진 가정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어,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리 복용기는 사리를 모신 내력을 적은 글인데 사리 고양을 위해서 사탑을 조성한 가정이나 이 사자 창건 배경을 나와요. 근데 이 사리 보관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륵사리 사리 보관기에 나와 있는 그 사리 그 탑을 만든 사람은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의 삼국유사에 나온 그 선화 공주가 아니라 그 뭐냐면 사택의 딸려 됐어. 사택 덕적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무왕의 부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화 공주가 아니라 사택 씨의 딸이라는 걸 여기 이제 뭐냐면 금제 사리 복용에서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백제 무왕이 그 왕후 그걸 한 명만 둔 게 아니라 여러 명 뒀으면 그 당시 이제 누가 선화 공주도 왕후가 될 수 있었겠죠. 그쵸? 하여튼 여기에서 보이는 거는 사택 덕조로 그 당시에 사택 집안의 딸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지금 삼국유사 사료하고 여기 익산 민흑사의 출토 근제 사지 복용기하고는 이게 초용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2차 사료고 이건 1차 사료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를 기반으로 해갖고 무왕 때 결혼했던 사람은 누구다? 사택 집안이고 그리고 이 무왕이 이제 천도하는 과정에서 도와줬던 세력도 사택 집안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대립관계가 아니라 협력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국유사의 이제 선언은 왜 나오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왕후거나 왕후는 아니어도 뭔가 이제 그 후대에 백제와 신라가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선하거나 그리고 미륵사지의 뭐냐면 그 연기서라고 하죠. 그 사찰의 어떤 만들어진 가정이 나온 어떤 설화일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이제 또 역사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건데 자 하여튼 팩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밝혀진 팩트 차원에서 볼 때는 여기에 사택 덕적의 그 뭐냐면 그 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사택 덕적 사택 가문의 딸이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사택 지적기인데 요거는 교과서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사택 지적이 그다음에 사택 지적은 이제 사택은 이름이고 성이고 지적은 이름이에요. 그때 이제 뭐 그 독일 영향을 받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그 지적비가 사택 지적비야. 그래서 관련된 내용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문제는 요것만 제대로 해석하면 뭔가 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사택 지적비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데니까 삼국유사도 대충 보고 이제 뭐 공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선화공주라고 이제 맞출 수 있는데 아마 이
분이 시험 문제 출제 교수님 낼 때는 요걸 지적하려고 한 것 같아. 선화공주하고 사택 지적비, 아니 금주의 사회복용기의 내용이 그 다르다. 미륵사지 그 관련된 내용이 다르다는 걸 지적하려고 요걸 이제 낸 것 같은데 요걸 내다 보면 문제가 길어지잖아. 문장이. 이게 왜 차이가 있는가 하면 대단한 이제 논술형 문제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냥 여기에 기입형으로 이게 누구냐, 객관적 팩트 형식으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문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고대사는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것도 안 내요. 팩트 위주네. 고대사 자체가 사료가 적기 때문에 관점이 낼 뿐이면 이게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어. 어.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그런 논란이 많아지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19년, 20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게 팩트 위주로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어려운 책들은 이제 갖다 버리시고 그냥 통론이나 그다음 교과서 내용만 좀 봐주세요. 예. 그래서 뭐 내가 특별히 고대사를 전공하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그냥 팩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교과서 중심으로 해서 팩트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상당히 시성비 있는 공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자, 5번은 여기 22년 개정교육과정이죠. 22년 개정교육과정은 올해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죠. 작년에 그와 유사한 문제들이 한번 잠깐 언급됐긴 했지만 공식화 시킨 건 요거 올해부터 이제 있고 이걸 이제 15년 개정하고 또 비교해 갖고 한번 또 문제를 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에는 22년 개정교육과정이 계속 나올 거라 보고 15년 개정교육과정은 내년에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약간 가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비교해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22년 개정교육과정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그렇다면 15년 개정교육과정 버릴 수도 없는 게 계륵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부하세요. 약간 공부하세요. 예, 약간. 자,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연수 자료가 있어요.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이 설계 개요했는데 22년 개정교육과정 보면 거기 보면 이제 각 과목별 성격 목표 그거 나오기 전에 그 앞부분에 22년 개정 역사교육과정 설계 개요 부분이 있어요.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냈는데 자, 역사과 공통교육과정 역사로 구성됐으며 선택교육과정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공통과목이 뭐냐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공통과목이 뭐냐면 한국사 원투예요. 한국사 원은 보니까 약간 이 근현대사하고 정근대사 좀 반반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 한국 근현대사 한국사 투는 근현대사 위주로 완전 히 적혀 있어요. 예. 근데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 건 책이 나와봐야 아니까 일단 과목 명칭은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 고등학교죠. 세계사 그다음에 동아시아 역사기획 그다음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라는 과목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그 과목, 22년 개정교육과정에 과목이 뭐냐, 기본적인 거지만 일단 그 22년 개정교육과정 초입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 나오는 염두에 두고 과목 명칭을 좀 기억을 정확히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 개 다 과목의 변화가 있어요. 이 15년 개정교육과정이고 그다음에 22년 개정교육과정이자 그래서 요 변화상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B의 특성을 22년 개정교육과정 특성이죠. 내용을 특성을 내용 조직 방식 측면에서 조건을 닫았죠. A와 비교해 서술할 거 이렇게 있어요. 예. 자, 이 B의 특성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거예요. 예. 자, B의 특성은 뭘 기반으로 해서 이제 조직을 했냐면 각 문화권, 고유한 문화권을 바탕으로 각 지역 간의 어떤 그 교류와 갈등 상황을 상호 연관성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지역 형성, 교육망 확대 이런 것도 있죠. 여기 다 보면 교류와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 각 문화권 관련된 내용을 교류와 관련된 내용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서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어떻게 조직을 했냐. 요거는 문화권 형식으로 이제 했다. 교류는 제하고 문화권 형식. 그래서 여기 동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유럽, 아메리카 지역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를 문화권을 바탕으로 교류와 관련된 내용을 했고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제 했다는 게 차이를 보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서 간지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 조정을 했다. 요 B 내용이.
자, 이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 자체가 22년 개정교육과정이죠. 출처도 22년 개정교육과정이고. 근데 22년 개정교육과정에는 단지역적 접근 방법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어 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색 책에 나와 있고, 그 역사 교육에서 다 인정하는 조직 방법이지만, 지금 이거 제한을 두고 있잖아. 제한을. 그러면 제한을 두는 상태에서 이제 조건을 두는 형태에서 그 한도 내에서만 답을 구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확실치 않지만 간지역적 접근 방법은 뭐 이게 2점짜리 문제면 1점을 두거나 아니면 뭐 부분 점수를 주거나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정 안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좀 있어요. 물론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게 제한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두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 조건 한도 내에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물어본 게 니은하고 디귿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그 선택 과목 중에 여기 그 진로 선택 과목이 있어요.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라는 그러니까 그 15년 개정 교육 과정에 동아시아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요거 관련된 문답 형식에 관련된 내용, 국가 협의 내용이죠. 자, 22년 개정교육과정은 새로운 선택 과목이 등장합니다. 무척 기대됩니다. 동아시아 역사 기행을 다루고자 하는 동아시아 공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다른 공간 범위는 니은에 들어갈 걸 뭐냐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예요. 제가 예전에 그 22년 개정교육과정 강독할 때나 그다음에 제 모의고사에도 이 관련된 내용을 문제 냈어요. 예, 그 개정교육과정 설명할 때도 이 부분 좀 강조했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요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문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왜냐면 보통 어디 동아시아에서 하면 동북아시아에만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일, 베트남, 그다음 몽골 그리고 요게 초점 맞췄는데 요게 보니까 동아시아 역사 기행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동남아시아 교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갖고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걸 감안해 갖고 동남아시아를 묶어서 동아시아 범위에다가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외연이 확장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다음 융합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앞에서 역사를 탐구한 현대 세계인데 저는 이 현대 세계를 기준으로 근현대사 여러 가지 어떤 쟁점 사항을 이제 다룬 거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좀 나와봐야 이제 알겠지만 그러면 요때 들어갈 내용이 뭐냐? 역사를 탐구한 현대 세계는 디귿이다. 디귿 뭐냐? 현대 세계를 가지고 중심한 내용 성질이다. 현대 세계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구성 내용 보면 다 현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전에 그 기원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연대기 방식이죠.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 들어. 네. 내용 조직이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교과서 나와봐야 돼요. 저도 잘 몰라요. 교과서가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5월달, 6월달 정도에 교과서 심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검토본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본을 제가 입수해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긴 하겠지만 하여튼 교육과정상 명시된 내용은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근거를 이렇게 다 찾았죠. 네. 그래서 요거 근거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 그 개정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요약문을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보다는 개정교육과정 부분을 꼭 찾아서 보세요. 보통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총론하고 각 과목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사회과 관련된 총론을 볼 필요 없고 사회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찾고 역사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고 한번 꼼꼼히 읽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입형으로 아니면 서술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기입형식으로 공부하거나 하여튼 중요한 내용은 서술형으로 나올 것 같으면 그 부분을 주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제일 뭐냐면 시성 있는 공부 방식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은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남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틀려버리면 그냥 점수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예. 자, 6번을 보죠. 자, 6번을 이제 보는데 6번은 그 정보강조 관련된 내용이에요. 정보강조. 그래서 이제 거랑 관련된 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정보강조 보면 요나라, 금나라, 그다음 원나라, 청나라 이렇게 두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송나라 대입했던 정보는 요와 금이잖아요. 근데 금은 이상하게 잘 안 나와.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 보면
요가 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제 비트포기에 대한 사람이 이중지배 체제 관련된 내용, 문화적 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얘기할 때 요를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보다 요가 상당히 비출 빈도가 되게 높아요. 예. 요와 관련된 내용이란 걸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걸 쉽게 알 수 있는 게 야유반복이 나오니까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사를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에 앞서 야율보기가 뭐 요건이 요건 사유니까 당연히 아니 요거니까 요건 사유인데 야, 이건 이름이 이거 요와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야율반복을 보면 그만 알 수 있죠. 요라는 걸 오랫동안 중국을 공격하는 뜻을 지녀 병사를 모아서 크게 일어나고자 했으나 멋멋이 자신의 후방을 침범할까 우려했다. 군대를 일으켜 멋멋을 요동을 투보하고 그다음 멋멋의 요동을 투보하고 동해와 오문지에서 명령을 내 영주와 평주 지역에 응곡해 하고 우리가 연주와 개주 일대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 중국을 공격하려는데 후방이 이제 뭐냐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야율 안보기 시기 때 중국의 후방은 누굴까요? 바대죠, 바대.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바대가 그 당시 요동을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바대의 요동을 토벌하여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연주, 뭐 계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연운 16주예요. 연운 16주. 연운 16주가 16개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연주, 운주 이렇게 있고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지금 북경이에요. 북경.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연나라 당시에 그 당시 이제 여기를 영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행사 볼 때 북경 가는 사절 때 연행사로 하잖아요. 이런 말이 나온 건데 이 연주단 자체가 오늘날 북경 일대고 북경 일대 땅을 이제 그냥 연운 16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시면 기읍과 디귿의 결과로 비추친 미연의 상을 초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기획가 그러니까 기획은 이제 중국을 뜻을 품었고 그 당시 이제 야율안보기가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어디 있어? 우리는 연주 개주일 때 어집혔다 했고 그 결과로 그 다음에 미음 같은 상황이 초래됐다. 산의 남쪽에 연주와 개주 8주가 있었는데 을과 노도가 모두 옛 습성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중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중국인 습성대로 지금 계속 우리가 지배하는 데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요 땅이 왜 이 미은상을 초래한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 나라가 요 연유 16주 점령해서 요런 그 상태 가 있었던 상태가 뭐냐? 이걸 보니까 연유심리 점령한 과정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거련의 태종이 군사를 동원해서 후당을 무너뜨리고 석경당을 도와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후진을 건국하는 도와주는데 세상에 공짜 없다고 도와준 대가로 이제 연운십주를 받아간 거죠. 예. 요거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연운십주가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요나라 넘어가면서 이제 송나라 정부에서 이걸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어. 그러니까 이제 고토죠 일종의. 그래갖고 요걸 찾으려 했지만 결국에는 힘이 이제 군사에 딸려갖고 찾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일종의 연운 십육주는 그 뭐냐면 청나라 때는 일종의 민족주의 상징이 된 땅이었어. 고토로서. 우리 독도와 비슷한 거야. 그리고 우리 독도하면 항상 일본과 관련돼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운 십육주하면 항상 요나라와 관련돼서 생각하고 일종의 중세적 민족주의를 이끌어주는 어떤 일종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너무 이게 이제 지문이 크다 보니까 많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작성 방법을 읽고 지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밑줄치 니은의 이민족 정책의 특징을 쓰고 나를 참고하여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어 권한이 이제 있고 권한이 특징이 나를 참고해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특징이 여기까지 쭉 넘어가는데 요 밑에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연운 16주 할 때 자신의 풍습과 이런 것들을 강요하지 않고 그 중국인들 풍습을 그대로 인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요나라 이민족 전체 이민족의 어떤 정치의 특징, 이중 지배 체제에 관련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그 앞부분에 이제 보면 그 수도를 하북 지역의 정복 본고 지역을 둔 채 정복 지역 이렇게 점령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잖아요. 금나라처럼.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수도를 본고지에 둔 채 정복지는 하북 지방을 지배했다. 이중 통치제를 실시해서 유목민과 농민이 불통치했다.
이런 내용도 두 가지 있는데 여기 신동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웬만한 예전에 기출에 한번 또 나왔기 때문에 좀 그냥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다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사료가 좀 어려운 사료가 나와서 좀 읽으면서 뭔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끼지만 그 답안 자체 내용은 그냥 동계 내용, 신동계 내용. 예. 자, 그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7번. 7번은 근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요. 요번에 이제 24년도 근현대사 내용들 보면 작년보다 더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은 그냥 단순히 명칭 쓰고 뭐 의 쓰고 배경 쓰고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교과서 정도만 충분히 읽어도 꼼꼼히 읽어도 풀 수 있는 부분인데 올해 나온 거 보면 중추어이니 그다음에 뭐 화폐 관련된 내용들 보면 교과서 수준을 좀 뛰어넘는 내용들이에요. 심지어는 심화서적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아까 어렵다. 예, 근현대사 부분이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근데 올해 나왔다고 해서 근현대사 부분이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그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되죠. 예전에 쭉 볼 때 올해는 좀 예인 거고 예전에 기출문제 분석 올 때는 교과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좀 심화해도 뭐 포셈 정도 보면 풀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번에 문제가 어렵다 해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심화 서적이나 이거 읽는 것보다는 그냥 제일 안전빵 15년 개정교육과정이나 포셈 정도만 읽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 그 외에 문제가 나오면 어떡하냐? 틀리면 돼요. 어차피 남들 다 틀린 문제를 굳이 뭐냐 맞추겠다고 노력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뭐 어려운 책 읽는다고 해서 그 문제 맞추려고 맞출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에서만 공부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면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좀 보면요. 자, 여기 보면 가는 1910년 이전에 여기 들어갈 거요. 이 중추원 간제죠. 중추원 간제. 자, 이거는 구한말 때 중추원 간제 변화예요. 그다음에 나는 뭐죠? 이것도 중추원이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요것만 알면 요거는 금방 유추할 수 있죠. 교과서 자주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 조선의 제도 및 니은에 들어갈 것이 뭐냐? 이건 구간이거든, 구간. 예전의 간습. 그러니까 예전에 간섭을 조사해서 시장에 참고 자료를 제공한 것은 통치상 최고의 기념일로 총독부 설치한 이래 취조국가 기획 중추원에서 속해했던 것이다. 조사서주와 보고서 등 상당히 성립되어 있으나 이들 시장의 자료를 제공하여 참조하려면 한층 더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진보를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출처를 좀 봐야 되는데 이게 1921년이죠. 매일신보죠. 매일신보는 우리가 이제 구함할 때 대한매일신보 했잖아요. 근데 일제가 강점하고 나서 요 대한매일신보 강제 매수해가지고 매일신보라는 기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독부 기간지야. 예. 총독부 기간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획의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은 구간이고요. 가에서 A를 B로 개정한 이유는 뭘까? 자, 여기에서 가에서 A를 B로 개정한 거 보면 원래 이제 중추원이라는 말은 뭐 조선 그 고려 시대도 있었죠. 근데 이제 구한말 때 중추원 간제가 처음 만들 때는 단순 자문기관이었어요. 자문기관. 네. 그래서 자문기관이었는데 자, 이것이 1898년 여기가 이제 독립협회가 활동했던 시기죠. 천일주가 나오고 요때 이제 뭐냐면 그 중추원은 단순 자문기관만 넘어서 법률 침량을 제정하고 폐지하거나 개정에 관한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 입헌기구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그 당시 그 동의협회는 이걸 입법기구로 개편하려고 했다. 의회기구로 개편하려고 했다. 개정한 이유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쵸? 동의협회가 이제 뭐냐면 폐쇄된 후에 해체된 후에 다시 예전 관제로 돌아왔어요. 자문기구로. 예,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나의 C에서 D에서 E로 개정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이 뭐냐면 그 중추어는 일제강점기 때 앞에서 말한 게 지금 말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일종의 이제 친일파들에게 자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조선의 제도나 구간습을 이제 뭐냐 조사하는 그런 내용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좀 올라가면서 시간이 되면서 어떻게
약간씩 권한이 좀 부여돼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1910년 9월 달에 보면 조선총독부의 기획은 중추원은 조선총독부에 속하는 총독의 자문에 응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찬인이 부찬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고 15년에 들어가면 여기 보면 그 조선의 여기 간습 구간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시킬 수 있다 추가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큰 눈알 번화를 보면 디귿의 이읒이야. 네. 그래서 디귿의 이읒을 보면 권한이 좀 확대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관련된 기사가 요구와 관련된 기사가 연결돼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간에 뭐가 있었죠? 여기 3.1 운동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 통치를 하게 되고 그 이단으로 이제 뭐냐면 실시했는데 문화 통치의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이제 좀 약간 자기한테 좀 적대적이지 않은 계층들 있죠? 이들 계층들 뭐냐 친일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친일파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일파를 육성하는데 이 뭐냐면 이 중천을 이용했다. 이걸 볼 수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게 여기 명칭의 변화예요. 얘는 찬이라고 부찬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참이라고 해요. 참이. 그래서 중천 참이나 중천 고, 고문 이렇게 이제 고문 민 참이가 있는데 참이라는 명칭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참이는 얘들보다 좀 등급이 높은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인들이 뭐 벗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중천 참이 정도 되면 상당히 높게 봐줬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중추원 참이라는 어떤 벗을 줘서 그 당시 교육을 받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젊은 층과 유족자들을 지배층 안에 끌어들여가지고 자신의 어떤 뭐냐 지배 말단을 어떤 그 사모 지배 말단을 기구로 삼았 지배 말단을 이용하려고 했다. 그리고 민족 간의 분열을 깨우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을 친화시켜서 지배 말단을 삼으려고 했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 민족 간의 분열을 깨우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는 쉽게 풀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이렇게 대충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디귿에서 이로 넘어가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관련된 근거는 제가 이제 뭐 한민족 백과사전이 그런 데 있더라고요. 아니 국편이 관련된 자료 있고. 근데 이거는 논문 정도에 볼 수 있어야지 찾을 수 있는 그 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어렵긴 했지만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D에서 E를 넘어가고 하면 대충 이제 눈치껏 뭐 답은 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를 깨려고 했다. 이 정도 답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은 고대 로마 시대 때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업종론 같은 거 나오면 그냥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이제 뭐냐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내용을 보면 내전의 참화와 진화하고 모두의 동의에 따라 정권을 행사했던 10전간 6선과 7선 인구 중 나는 로마 원로원과 인민들의 공화국을 이양받았다. 여기에서 이미 딱 나오죠. 집정관 이렇게 장기 주행하고 자 이런 그 공을 기는 의미에서 원로원은 나를 그 존귀한 자란 의미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죠. 원래 이게 종기환자라고 해서 이 옥타비아누스에 주어진 칭호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나중에 계속 역대 황제들이 뭐냐 역임하면서 그 칭호를 받으면서 황제라는 의미로 바뀌죠. 황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또 보면 안토니우스 몰라고 그리고 오랜 병원에서 회복한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기획에서 아우구스투스는 권력을 내놓고 됐다. 그럼에도 자신의 사인으로 돌아가고 신변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이유로 요거 또 다른 또한 다수의 손에 국가가 맡긴 시기상조의 판단으로 그의 권력을 유지했다. 그는 누구도 새로운 체제에 대한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체제는 뭐죠? 원수정이 나가죠. 원수정. 그래서 다른 말로 프리캐스 체제, 제1의 시민이 통치한 체제, 이런 말이죠. 자,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는 두 건의 분량의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는 계승자 티비리우스를 지명하고 재산 3분의 1을 남겼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요 뒷부분은 이제 뭐냐면 그 좀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풀면서 좀 보고요. 다부분은 가로 안에 기획에 공통된 들어간 인명이자 호명 통칭은 뭐냐? 아우쿠스투스라는 거죠. 존귀한 자. 나중에 항제라는 의미로 바뀐 거고 요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어. 그때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써도 되는데 여기 인명이자 호칭이잖아.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한정돼 써야 돼. 그래서 있고 리추트 니은의 명칭을 쓰셔. 자, 이거 원수정이죠. 그래서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마에 대한 진정 1인 지배가 도됐다. 이것도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게 원수정 이렇게 쓰면 돼요. 프레케스 체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자, 그다음 미추르지 디귿의 이유를 노마의 진정한 1인 집에 초래했는데 나와 다의 근거에서 각각 하나씩요. 여기 제한을 두고 있잖아. 나와 다를 제한을 두고 조건을 걸었죠. 조건에 맞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우쿠스투스는 여러 업적들 있잖아요. 여러 업적들. 그 중에 나와 다에 관련된 업적들을 보면 자,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쭉 읽어보면 이런 게 있죠. 자, 여기 보면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내가 자연으로 돌아올 경우에는 신변의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 자신의 신변의 이유를 뭐냐면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대한 그 조치가 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키테스 중심으로 기사계획을 중심으로 친위를 창설해서 황제 신변을 보호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또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요것도 끝에 있어. 재산은 3분의 1을 남겼다. 그러니까 이게 재산은 그러니까 재정 관련된 내용하고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집트가 아웃코스트 개인 소유였다. 피스쿠스 같은 황제 개인이 있었다. 황실제 그 금고처럼 황제 금고처럼 여기 큰 재산이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건 좀 답이 아닌 것 같긴 느껴요. 이거는 그냥 변두리 관련된 지문이고 여기에 이유가 있고 여기 쭉 읽어보시면 또 다와 관련된 내용에서도 근거가 되는 또 뭐냐 이유가 있어 여기 저기 보면 속주들이 군쟁을 터지거나 싶거나 적대는 이유를 두거나 심각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자신이 통수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속죄의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통수권을 가진 거다. 이건 인겨. 그러니까 요 조치도 이게 여기에서 이제 찾을 수 있지만 여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속주에 대한 통제권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런 것들 볼 때 이미 이분은 출제자는 이유를 내놓고 요걸 단서를 달아놓은 거야 지금. 예. 단서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한정해갖고 제가 보니까 채점을 하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 뭐 경제 뭐 어떤 재정 관련된 내용을 써야지 맞을 거다. 그러니까 재정 관련된 그 부분을 써도 맞게 해줄 거다라는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보여주신 분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이 확실히 여기에 요거와 요거 단서를 지금 따놓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정 관련된 부분 제외시키고 여기 이제 친일에 관련된 내용과 속주의 군사적 어떤 통계 강화 요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속주에 관련된 군사 통계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요. 예. 자, 여기 보면 이탈리아의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고 속주에만 배치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친위대만 준대 뭐냐, 주둔시켰고 레기온 같은 야전 부대나 이런 건 다 속주에 배치시켜놨죠. 분당장 같은 고급지휘관은 황제와 원로원 계층에게 직접 임명하여 임기도 1년 넘지 않았다. 그 로마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속주 관할권과 군사 지휘권을 주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속주의 어떤 군사 통제권 관련된 내용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예.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의 정책하고, 그리고 그 정로 씨의 맹약, 정로 맹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요 문제는. 요 문제는 어려운 문제고 예전에도 한번 언급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지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 이제 작성 방법을 보고 지문을 이제 읽는 방식으로 할게요. 찾아서요. 자, 밑줄진 길게 나가는 전투 명칭 쓰시오.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보면 김인현의 오랑캐를 정복할 때인데 앞에서 뒤에 문장을 볼 때 이제 뭘 관련된 내용이냐면 요 인조실록이 인조 반정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당시 강해군의 이제 뭐냐면 잘못된 저음을 꾸짖는 내용이 인목 대비가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해군을 잡아오고 나서 무릎 꿇힌 다음에 임목대비가 이제 뭐냐 와가지고 강해군이 뭐 무슨 잘못했냐고 쭉 나열한 그런 조치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은 이제 임목대비가 만든 건 작성한 건 아니고 거기 강해군을 쫓아내게 한 인조 반정의 주체 세력들 이제 얘기를 적어놓은 거죠. 자, 하여튼 여기에서 보면 내가 그 명나라의 임진년에 그렇게 그 인조의 제조의 은혜가 있는데 이 제조라는 것은 망했던 왕조가 다시 부흥하다는 의미잖아요. 명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분명히 도움을 받아서 인조의 제조의 은혜가 있는데 이건 만세토록 잊을 수 없다. 선왕께서 강의 선조께서는 40년간 제위하면서 그 점을 상당히 강조하면서 등지지 않았다. 명나라를 배신하지 않는데 강해는 배은만득하게 이걸 그 청명을 두어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 성을 베풀었다. 청나라에게 지지됐다는 거야. 아부하고 그래서 김인현의 오랑캐를 정복할 때 은밀히 수신에게 동태에게 강호님에게 동태를 보내서 행동에 지시했으며 끝내 정부를 오랑캐 투행하면서 추한 소문이 사회에 퍼지도록 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면 김인현의 오랑캐를 정복할 때 이거 관련된 전투 명칭이 뭘까요? 이거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사후 전투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서울 전투, 딴 말로 심화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싸웠던 거죠. 후금이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조선은 강홍님이 15,000명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이제 도와주고 간 거야. 그것도 도와주기 싫은데 명나라 하도 달다 볶고 너네 안 도와주면 막 공격 너부터 치고 청나라 치겠다 막 그러니까 후금을 치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준 거야. 이것도 결과적으로 졌죠. 예. 그 당시 명나라군은 10만 명이었고, 그 당시 이제 이에 반해 후금군 20만이었어. 축소가 안 되었고, 여기 기병 중심이고 보병 중심이고 얘네들 전투력이 만내에서 찍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다음 명이 적긴 졌는데, 이 본 전투가 뭐냐면 사료 전투야.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군하고 그 당시 이제 후금군이 싸운 거는 본 전투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연달아 있는 부차 전투에 부차에서 싸운 거야. 예.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시민한국사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보통 사도 전투 안에 큰 범위 안에 부차 전투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사도 전투, 부차 전투 해도 다 맞을 거예요. 예. 자, 그래갖고 있는데 그때 이제 수신하는 건 군사일꾼 감옥님에게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보다가 그냥 소환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서인 측의 주장이에요. 서인 측의 주장이고 실제 강해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열이 많아요. 그냥 투항했다고 하는 건 서인들 얘기고 실제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고 다만 동태 파악에 적당히 처신해놨고 그런 얘기를 좀 왜곡해서 이렇게 말한 것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부차 전투에서 이제 싸울 때 투항을 했으면 그냥 15,000명 있을 때 그냥 투항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강호님이 끝까지 싸웠어요. 그래서 거의 병력을 한 5천 명 남기고 거의 뭐냐면 15,000명 중에 1,000명은 이제 날라가고 3분의 1이 남길 때 투항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거 볼 때 뭐냐면 이 말이 이게 좀 약간 서인 측에 의해서 가장되고 뭐냐면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이 부분이. 열렬시 기술에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 열렬시도 이제 노론 세력들이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경이 노론이잖아요. 그다음에 강해군의 안 좋은 감정에서 썼기 때문에 이건 그래 믿을 수 없다는 거.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냥 사도 전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볼게요.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인명을 쓰시오 이렇게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면 조선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죄를 지어 마땅히 성토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견해는 오로지 조선말 정부가 아니고 명예 못목이 가까이 저해도에 믿고 날뛰며 우리의 등진 백성을 받고 있으니 군대를 끌고 와서 정부한 그러니까 조선 외에도 명나라 장군을 커버한다니까. 예. 이게 이제 정묘호당의 특징인데 배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들어갈 인물이 누굴까요? 모몬영이죠. 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묘 그 외란에 정묘 호란에 이제 뭐냐면 배경 중에 하나가 이 모몬영 때문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모몬영이 어떤 장군이냐 보면 이 사람 명나 장군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처럼 명예 장군이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소리를 했냐면 나는 이제 요동을 수복하겠다. 원래 요동은 이제 명나라가 차지했던 땅이죠. 근데 이제 그 당시 누르하치 이후부터 요동이 이제 누구한테 넘어가요? 후금 뒤에 청으로부터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요동을 수복한다고 해서 너무 무리한 작전을 했어. 좀 보면 여기 요동 있고 요동에 진강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진강에 소수병력 입구고 급습해서 여기를 점령해버려요. 예.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예. 그러니까 얻어맞기 전까지는 뭔가 모든 계획이 있죠. 근데 이걸 보고 당연히 청나라군이 여기를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고립된 공간에서 적은 병력 가지고 싸우면 버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모문영이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갔어요. 조선에 이제 넘어온 거죠. 요때가 강해군 때요. 그리고 나서 압록강 연변에 대표를 쫙 써놓고 그 청나라 쪽은 막 대포를 이제 발사하면서 소금 쪽 대포를 발사하면서 내가 요동을 수복하겠다 큰 소리 땅땅 친 거야. 자, 강해군은 그 당시 중립정책을 내걸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건을 보니까 상당히 큰일 나겠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뭐냐 여기에 압록강 연변에 가도라고 있어요. 가도의 모문영을 설득시켜 요게 이제 주둔시키고 그들 대신에 이제 조선 정부는 이 가도에 많은 식량이나 이런 것들을 또 공급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문영이 이 가도에 주둔하면서도 큰 소리로 뭐 청나라를 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청나라 치는데 군사비 넣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뭐냐면 여기 그 당시 그 청나라와 조선과 명나라 있는 상간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거기에서 얻은 이제 뭐냐면 돈을 명나라 한간에게 뇌물을 주면서 일종의 명나라 그 조정에 자신의 존재, 그러니까 뭔가 요동을 정복하는 어떤 주체로서 어떤 열심히 노력한 자신의 존재 를 알렸던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일 때는 이게 항상 마음의 걸림돌이지. 요게 가도에 딱 있다 보니까 후방에서 자신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제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청나라가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후금이죠. 후금이 병력을 이끌고 와갖고 조선을 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가도는 뭐 공격을 못했어요. 왜냐면 청나라 그 당시 후금은 결정적으로 가도에 갈 수 있는 해군이 없었어. 해군이 생긴 거는 뭐냐 나중에 얘기했지만 뒤에 얘기야. 이거 좀 뒤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도는 못 치고 계속 이제 프리패스 성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지나고 가버리고 계속 이제 뭐냐 서울로 진격해 그러니까 요 당시 이제 선조는 강화도로 도망갔죠. 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청나라 입장에 청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계속 앞으로 진격할 때는 후방이 끊길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가도에 있는 모무령이 나와갖고 자기 후방을 끊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냐면 빨리 철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맺어진 것이 뭐냐면 그 정무용 약조예요. 정무용 약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죠. 맹약을 맺었다는 게 예. 그래갖고 물려놨던 거야.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있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그 병자호란 때는 강화도 건너갔잖아. 그거 가능했던 거 뭐냐면 요게 가도에 적혀 그 주둔했던 이제 모문영이 나중에 원숭아한테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원수 그 모문영의 부하들 밑에 해군들 수군을 거뒀던 모문영 그 수군 부하들이 어디로 많이 건너가냐면 이쪽 그 청나라 쪽 건너가. 그래서 청나라도 해군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해군을 바탕으로 강화도를 공격했던 거고 아직까지는 이 종묘 호란 당시에는 해군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도라든지 강화도 동항하면 그 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때 맹약 그러니까 이제 정묘 호랑과 관련된 매약이 뭐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교과서라든지 우리가 보는 기본서 그다음에 여러 이제 우리 역사넷 뭐 등등 해서 찾아서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동생이 되는 형제 매개를 맺는다. 그리고 하객이 설립된 곡 군사를 철수시킨다. 그리고 양국 군대는 이 압록강을 경계했기 때문에 압록강 넘지 않는다. 조선은 금과 강화에도 이 후금이에요. 명을 적대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명하고 사대강을 맺으면서 우리가 형제 강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국교의 간무역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 당시 계시 같은 거 있죠. 북한 계시 같은 걸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후금은 명나라와 싸우는 과정에서 예전에 명나라부터 이제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얻었는데 그것이 못 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조선으로부터 계속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무역이 필요했던 거야. 이런 것들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요 정려호랑 관련된 내용, 뭐 모문영 관련된 내용은 기출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수능이라든지 한능검이라든지 그런 데는 자주 많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요 정도는 그냥 한국사 공부할 때 기본서만 열심히 읽으시면 다 풀 수 있는 부분인가? 그래서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인데,
자, 10번 문제 풀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인증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증문은 96번이에요. 96번. 네, 첫 번째 인증문은 96번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하고 그다음 뒤에 이제 뭐냐 중국 근세사 병청 시대 때 뭐냐면 경제사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 있거든요. 두 문제 정도는 요번에 이제 그 새로운 교수님이 들어가셔서 좀 낸 것 같아요. 젊은 교수님이 한 40대 후반 교수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쿨링 무역이나든지 설탕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공했어요. 그래서 요걸 전공하고 내신 것 같은데 좀 약간 그래요. 예. 문제의 변별력이 확 떨어지죠. 예, 주로 이제 자신의 논문이나 저희가 인고생들이 안 보는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냈어요. 예, 내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본서 동기에서 그게 아무리 답 찾아도 없어 이 내용은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틀리라고 낸 것 같아. 맞추는 분도 손에 꼽을까 말까고 그분들이 다 합격했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요번에만 끝내서 나오면 그만인 건데 지금까지 추세를 볼 때 중국 근현대사 문제가 요즘에 어려워졌어요. 무슨 조약이 특히 조약 관련된 내용이 많아. 요번에도 벌린 게임 조약도 이제 조약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조약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 문제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 우리가 뭐 동계나 한의종풀 수준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이런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쉽게 나온다는 보장은 별로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교수님 제자부터 듣는 얘기인데 뭐랄까 다음부터 지금 이제 되게 어렵게 내겠다 또.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개득도 아니죠 이거 솔직히 말해서. 그냥 포기하는 게 여러분 입장이나 이제 그 공무원 입장에서 시성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 나와버리면 그냥 중국 근현대사 문제는 영역은 다 포기해버리고 공부 안 하고 다른 그 풀 수 있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시성미 있는 공부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왜냐면 이거 풀어봤자 뭐 점수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뭐냐면 좀 점수를 맞으려면 그냥 끝까지 지문이라도 하나 붙잡고 비슷한 걸 골라서 머리 짜갖고 한두 개 쓰면 뭐 4점 문제 중에 1, 2점 진짜 운 좋으면 이렇게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버리면 이게 번번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근현대에서는 포기해버리고 그냥 다른 데에 그냥 시간을 투자해갖고 점수 얻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게 내년에 이런 문제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예. 자, 하여튼 문제는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광 21년, 22년에 전쟁 이후 중국인들은 비로소 서양인데 내가 임의로 왕래했으나 국경을 벗어나 불법이었다. 아프리카 흑인이 없어진 자리에. 자, 이거는 19세기 초반에 그 당시 영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이제 흑인 노예를 이제 폐지했죠.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하고 무역도 거래를 금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 노예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력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을 대시했고, 그 페르에서는 먼저 중국인 노동자를 모아서 판매했는데 이걸 무슨 무역이냐면 쿠리 무역이라고 해요. 쿠리 무역. 쿨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중국인이나 인도인들의 육체 노동자를 이제 지칭하는 거거든요. 좀 비칭어 쓰는 건데 이 쿨인 무역이라는 것은 그런 쿨이들을 자유의사에 따라 간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뭐냐면 강제로 불법적으로 이제 뭐냐면 임신매매처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뭐냐 쿨이로 이제 만들어갖고 뭐냐 사고 파는 대상으로 해갖고 쿨인 무역을 했다. 그래서 이건 노예 무역과 다르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이 쿨인 무역 관련된 내용이요. 자, 그 다음에 나인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 나와 관련 거예요. 네. 저를 주로 욕했던 게 이 나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진짜 열받아갖고 한 달 동안 진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이게 2점짜리 문제거든요. 솔직히 이거 2점짜리 문제 맞추나 마나 합격에는 전혀 지장 없어요. 이거 이런 문제 누가 맞춰요? 솔직히 말해서. 예.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거 2점짜리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날선 톤을 나면서 남을 이제 막 비난을 하고 욕짓거리를 하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2점짜리 그 시간에 뭐냐면 2차 공부나 하시지. 자, 요거 이제 풀기 전에 이거는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예, 제가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서브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경기도 서브노트에다 추가 내용인데, 좀 볼게요. 이걸 알려면 중국의 이민 정책을 좀 봐야 돼요. 먼저 앞에서 쿠링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임신매매나 경제 채무, 자발적 의지 등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 인도인 육체 노동자 말고요. 쿠린의 이주 방법에 따라 두 가지가 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강제적으로 하는 건 쿠린 무역이라고요. 흑인 노예 무역 폐지도 육체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서 불법적 임신매매로 쿠린을 공급했고, 자, 근데 이 쿠린 이민은 자발적이야. 그리고 반강제성이야. 이거 반강제성 뭐냐면 강제 끌고 오진 않았지만 채무 때문에 온 사람도 있어. 채무. 응. 그래서 채무형 계약을 통해 합법적 외국에 간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이제 채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계약 기간 3년에서 5년 계약 기간을 맺으면 거기에선 좀 약간 구속력이 있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 계약 기간 끝나면 자유 노동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거주하면서 유도에 거주하면서 살게 됐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은 노예무역을 폐지했잖아요. 근데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그 자리에 쿠리무역을 대체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에게 중국 그 당시 강동성 당국에게 이걸 인정해달라고 막 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쿠린 무역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쿠린 이민을 인정해라. 그래서 실제 쿠린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해달라고 욕을 하니까 노수광이 그 욕을 받아들였어. 그렇지만 요게 그 외국인들 외국 사람들이 그 요구한 그 내용에다 플러스해서 법률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 초공장 그 12조 법률이에요. 예. 그 외국 초공 장정 그 12조 법률인데 자, 이건 뭐냐면 코리아를 이제 이민을 갔을 때 조건들을 만들어놨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강제성을 띈 쿠린 무역을 이렇게 많이 가니까 이걸 근절시키고 자발성을 이제 확인한 다음에 보내고자 한 법률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이게 강동성에서 그냥 이 사람이 그냥 행정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강동성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제 쿠린 무역을 막고 쿠리 이민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들을 달았는데 보면 이주의 자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있어요. 예,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절차적 조치가 있고 그 다음에 승성 규정을 강화해서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승성 규정을 강화해서 이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승성했다면 하지 못하도록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승성 규정을 강화하고 인신매매와 강제적 쿠림을 금지시켰다. 그래서 자발적인 쿠리님만 인정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앞에서 말한 간동 지역에서만 이제 한정돼서 적용되고 이 법 제정 이후에도 쿠리무가 계속 이루어졌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냐면 쿠리무역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북경조약이요. 북경조약. 여기 탱진조약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탱진조약이 이제 이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야, 북경조약이나 탱진조약은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원칙적으로 쿠린 무역을 금지하고 쿠린 이민만 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없어. 그러니까 포괄적 원하기만 하면 자발성 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또 여기 승선 제한 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승선을 제한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 승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로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자발성 여부를 확인하는 구정인데 이것도 없어. 제한 조건도 없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신매매에 잡힌 사람이 계약서에 동사항을 찍어버리면 해외 이주가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쿠린 무역을 금지한다는 원래 목적과 달리 실제로 쿠린 무역을 합법화시켰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동계는 그 내용이 있죠. 우리가 동계에 보면 하공의 이전을 인정해줬다. 하공은 이제 이건 문서상 표현이고 실제 쿨이죠. 예. 그래서 쿠린 무역의 이주를 허용했다는데 그렇지만 여기에서 물어본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요걸 물어본 거야. 요걸 자발적 이주. 예. 그래서 실질적인 거를 물어본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실어놓지 않지만 북경조약하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아 뭐죠? 벌링겐슈타인 조약을 비교해 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그 내용이. 예. 자, 하여튼 그거 나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실어놨으니까 기출문제 분석 실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서 어, 보고 또 다음 내용을 보면요. 자, 이에 반해서 이 벌링게이 조약은 좀 내용이 다른데, 벌링게이는 미국인 선교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중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 쿠리무역의 어떤 비참한 상황을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뭐냐면 그 건의를 해갖고 이거 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벌링게이 조사단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그 당시 택민조약 개정판이 벌링게이 조약이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북경이나 그 택민조약에 같이 가담했고 그다음 서명을 했죠. 그리고 체육대우가 있으니까 미국이 바뀌면 다른 나라도 또 바뀌고 그렇게 하는 구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하면 미국이 바뀌고 미국에서 하는 것은 또 완전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이 벌링게이 조약은 벌링게이 스타인이 그 이끌었던 그 조사단을 바탕으로 뭐냐면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어진 택민조약 개정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주의 자발성 동의 여부가 이제 그 당시 북중조약에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자발만 동의하면 그냥 승선시켰잖아. 근데 요거는 오직 자유로운 의지의 입국만 허용이 동의를 받는 거죠. 그걸 이제 밑에 있죠. 중국의 쿠이무역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인정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강동에서만 적용했던 외국 초급 공장 12개 내용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야. 원래 강동에서. 그러니까 요게 보면 앞에서 자발성 여부와 그다음에 승선 여부의 어떤 자발성 여부를 다 검증하는 장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원용해가지고 뭐냐면 이제 이민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중국인의 미국 이주가 이제 급증됐고 프린뿐만 아니라 점차 이제 각계각층의 중국인 이주자가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다라는 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되게 많이 받아들였죠. 근데 얘네들도 좀 웃긴 게 정권에 따라 다르고 시기에 따라 달라. 처음에는 뭐 그 대륙간 횡단철도나 뭐 이런 것들 올 때는 막 환영하면서 웰컴 웰컴해서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중국인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중국인 통제법을 만들다가 또 어쨌든 또 중국인 이민자를 또 받아들이다 왔다 갔다 해요. 예,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 많은 중국인들이 오늘날 미국의 지금 중국계 미국인의 어떤 선조가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제가 그 기초연의 분석에다가 벌링게이 조약 내용하고 국경 조약 내용을 제가 올려놨어요. 업무 찾아갖고. 예, 그래갖고 보세요. 분명히 그 자발성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보시면 금방 이게 답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근년 이제 강동에서 양민이 납치하여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풍조가 날로 심해졌다. 이건 이제 쿠팡무역이라고 하죠. 그 전모를 보면 사실상 내재의 때문이지만 외국 상인들 이제 뭐냐면 서양의 열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이나 뭐 등등 여러 상인들 있죠. 자, 외국인들이 돈이 주고 이들에게 그 노동자를 모집에 대리시키니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 양민을 속여 유혹하는 납치하여 외국 상인들 파는 일이 각지에 일어났다. 자, 이런 쿠팡 무역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이름 까먹었네 제가 누구냐? 어, 노수강. 이 노수강이라는 사람이 이걸 이제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외국 초공 장정 그 법률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만약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초점을 맞춘 실제로야. 예, 실제로.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원해서 고용된 건지 그 뭐냐면 아니면 그냥 강제로 고용된 거지. 강제 끌려가서 이제 탑승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야? 자신이 이제 뭐냐면 자발성의 것을 자발적인 걸 알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이 장치를 만들어서 법률로 이렇게 규정한 것이 외국 총 공장 정책 12조 내용이에요. 예. 자, 그래갖고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고용한 것이면 정행 기한에 배려오는 건 허가지만 그다음에 지방 간의 조사를 거치지 않는 외국산을 사설에 승실시켜 비도덕의 유교 계획을 통한다면 당연히 허락치 않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법률 내용은 첫 번째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승선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지방간의 조사를 통해서 본인 할인 여부를 아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의지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장치를 둬서 승선 규정을 뭐냐면 강화시켰다. 근데 문제는 북경조약은 그냥 표면적으로 그냥 인정만 하면 내가 지금 원인, 뭐냐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뭐냐면 가겠다고 하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얘가 진짜 표면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아닌지를 자발적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가 없고, 그러면 일단 거기서 끝나면 승선할 때 그냥 무조건 근거 없이 그냥 규정 없이 그냥 승선할 수 있다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조하고 완전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북경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좀 북경조약 내용을 안 읽어봐서 그래. 그냥 동계에 있는 그 학원을 이제 뭐냐 무역을 인정했다.
화공의 어떤 해외 이주를 인정했다. 그 내용만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반을 보죠. 반을. 대저서양 각국은 모든 상업을 국강의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무릇 그 국가의 통상 항구에 반드시 여기 영사를 두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어 공사, 영사, 대사라는 의미를 좀 하는데 대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외교 업무를 이제 할 때 뭐냐면 대사를 두죠. 그리고 있고 원래 이 대사는 주로 이제 급이 좀 높은 그 나라 있죠. 뭐 오스트리아 제국이라든지 그런 것들. 오스트리아나 뭐 이제 독일 제국 좀 급이 높은 국가들 대상할 때 하고 급이 낮은 국가들은 공사를 파견했어요. 근데 공사 업무나 대사 업무는 동일하고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공사를 많이 파견했죠. 미국 공사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러시아 공사. 근데 이제 최근에는 공사를 구분하지 않아요. 이 공사는 좀 약간 상대국을 좀 우습게 보는 좀 내용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사로 통일돼요. 대사로. 영사는 뭐냐면 그 지역의 그 국가의 거주민들을 보호하게 한 거주민을 보호하고 자국의 거주민을 보호하고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봐주는 곳이 영사예요. 영사. 그래서 영사의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그 거주민들 보호하고 그다음에 여건 잃어버렸을 때 여건 같은 거 다시 발급해주고 뭐 그런 업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 여행 갔을 때는 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대사관 안 가죠. 영사관에 가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요게 뒤에서 해석하면 영사라고 알 수 있는 게 그 밑에죠. 자, 영사를 설립해서 상인을 보호하고 가혹한 이를 만나면 수시로 농박하거나 저지하니 여행하는 자나 거주하는 자나 즐겁게 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내용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영국령 싱가포르 등의 지역에서 중국에서 와서 백지 생활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상인들 수십만 명입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 영사를 파견해서 그 다음에 확인하여 그들이 탄압받는 걸 절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자 상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이니까 공사 역할이 아니라 영사 역할이죠. 영사.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디귿에 들어갈 건 영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걸 얘기하는데 이윤이 전국적 가능해진 이유를 근거가 된 조약에 명시를 포함시키고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그 벌링게이슈타인 벌링게이슈 조약 체결 이후에 실제로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해외 입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 교수님이 제가 교수님 제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벌링게는 이점인데 그래서 하도 이제 국경조약을 썼다는 분이 많아가지고 일정 정도는 부분 점수 줬다고 그래요. 예. 솔직히 이 국경조약을 이제 뭐냐면 일정 준 것도 이게 제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탁해서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부탁했거든. 요 국경조약 많이 썼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어려우니까 좀 쉽게 내달라고 했거든요. 물론 거절당했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의 의사를 제가 전달해 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를 욕하신 분들은 좀 그래요. 내가 이렇게 북경주약까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1점에게 줬는데 저를 욕하시면 안 되지. 진짜. 그 교수님 보니까, 이력을 보니까 인구하고 전혀 관련 없어요. 그냥 일반 그 사학과 교수님이야. 그분이 아마 북소년에 있는지도 없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 교수님은. 근데 북소년에 했던 얘기를 제가 전달해 준 거야. 북경주약이 뭐, 뭐 같고, 북경주약에 쓸 사람이 있는데 왜 벌링겐 시타인 같은 어려운 문제를 내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 그 제자분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데 우리 제자분을 통해 또 그냥 안 된다. 앞으로 어렵게 이렇게 내겠다. 답변을 들었지만 적어도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줬기 때문에 국경조약에서 1점 맞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자, 그렇게 있고 제 공치사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해 두시고 어떤 분은 이게 공사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공사도 맞아요. 공사도 여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 정부가 재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 당시 공사관하고 영사관을 많이 같이 겸직하는 게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는 공사 영사지만 요건 영사잖아요. 근데 여기 물어보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사 영사 영사니까 공통 영사죠. 영사가 답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이제 그리스란다. 자, 이탈리아 문제죠.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기 때 이제 도시국가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 때 도시국가 관련된 내용은 13년도인가요?
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필렌체 뭐 등등 베네치아 같은 특징들 물어본 적 있죠.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필렌체사인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신간 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필렌체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마키아벨리가 쓴 책이에요. 이거.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아 그래서 요게 그 기입평을 올렸어요. 이 필체사 내용을 이렇게 관련된 기입평 오는데 야 이거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걸 하나 샀어요. 어 정확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게 쪽수가 1000페이지가 넘어요. 1000페이지가 1000페이지가 넘는데 가격이 한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그래. 그래서 이거 찾느냐고 내가 그걸 3, 4만 원 주고 그 책을 사고 그리고 그걸 찾느냐고 하루 동안 걸렸어. 그 문장을 찾냐고.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거든요. 그대로 낸 거예요, 그거. 예. 자, 여기 내용을 보면 이탈리아는 크게 두 지종으로 나눴다. 한쪽에서는 기욤과 나폴레옹 왕국이 있었고 다른 쪽엔 필렌체와 베네치아가 밀라노 공국과 함께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기욤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건 교황령이에요, 교황령. 중앙에 교황령이라는 게 있죠, 교황령. 자, 그 다음에 피렌체사에 이제 또 니은이 있는데 니은이 돌아온 후 그를 돌아오게 만든 시민들과 적의 당파로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은 무슨 수를 정보를 도착했다. 이건 필렌체에 사니까 필렌체 지도자 중에 유명한 모어가 코시모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메디치인가는 이제 중세 시대 때 금융으로 되게 유명했던 가문이죠. 그 필렌치에서.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이제 치오피 반란 이후에 실제 정계를 장악했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는 이 메디친 가문에서 이제 뭐냐 독재자들이 계속 나와서 실제 공화국이지만 아니 겉은 공화국이지만 필렌치는 실제 독재 국가였다 보면 돼. 전제 군주죠. 네. 그래서 그 중에 뭐냐 메디친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것이 코시노 데 메디치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있고 이 사람은 이제 가두정 형태의 어떤 국가 형태였어요. 형식상 공화제 유지만 그 참주라는 그 메디친가의 참주가 나와서 바뀌었는데 이 혼자 통치한 게 아니라 약간 유력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통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주정, 가두정이라는 말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상 공화제 유지했지만 참주정, 가두정이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 사람을 지칭하는 참주를 뭐라고 하냐면 신혼이라고 했어. 신혼이야. 이탈리아어. 자, 그래서 이제 이 신혼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독재자라는 의미가 있어. 그다음 또 가도파라고 있는데 핀란드에서는 이 독재자라는 의미보다는 이 가도파라는 의견이 좀 더 강해요. 의미가. 그래서 참주정 하면 우리가 독재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건 가도적이라는 의미도 또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코시모 메디친 그러니까 코시모 대 메디친이 집권할 때 메디친가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또 뭐냐면 가문들이 같이 연합해서 여러 모여서 청취했기 때문에 가두적이라는 친구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건 군주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키아벨리 그 어 필리체사보다는 군주는 유명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인데 그러면 왜 이런 군주정을 썼냐? 디귿의 이유를 가를 참고해 써라. 왜냐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가 분열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혼란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막 외세 가입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막기 위해서는 뭔가 강력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이탈을 통일해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람에서 이 책을 쓴 거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있고, 요건 뭐 다 했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이제 역교동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종전의 기본서를 읽고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보시면 알겠지만, 또 추론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회고록이라 해갖고, 약간 이제 뭐냐, 시민책에 있는 내용도 있어요. 요번에 역교원 특징 보면, 시민책 관련된 내용이 한 2점 정도 낸 것 같아. 2개 정도 묻어본 것 같거든요. 예, 제가 기출 근거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뭐 시민책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근거되는 게 이제 2점짜리 문제가 시민책에 나왔어. 근데 문제는 다음에 나올 것인가. 올해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꼭 나올 거는 없거든요. 첫 걸음도
작년에 7점 나왔잖아. 근데 올해는 한 문제도 안 나왔잖아. 예. 그걸 이제 보면 그 시민책도 마찬가지로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계속 나오고 그게 점수 비중이 높으면 이제 뭐야 읽어야 되겠죠. 필독서나 뭐 하여튼 발췌도서도 읽어야 되는데 좀 기다려봐야 돼. 올해 뭐 2점 좀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또 나올 거라는 보장이 또 없기 때문에 좀 한 2, 3년은 기다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시간 되신 분은 읽어도 좋죠. 예. 근데 약간 이게 시성비가 좀 떨어지긴 해요. 예. 이번에 한 두 문제 2점 나왔다고 이것 때문에 읽는다는 게 좀 시성비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는 홍 가는 홍 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계획 일부고 나는 수업 공개 이후에 교과협의회 장문이다. 자유있고 작성반부에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홍 교사의 한국사 수업 계획을 보면 자 학생 목표를 보면 간동지직 당시 조선인 학사의 참상을 해고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고록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해고록이라고 할 수 있고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서전 강동 대지진의 조선의 학살 추모비 두 개를 비교하고 설립 주체에 따른 역사 인식의 차이를 탐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습 과정에서 A의 해고력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기. 그다음 B1과 B2의 추녀비 그 비교 분석하기. 그 투 추녀비에 나타난 역사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기 있고요. 교수 학습 자료에 보면 A에 관련된 내용에서 한생이 동경에 불탈 때 해가지고 간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들의 어떤 대참사를 그린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 한승인의 자서전, 회고록을 입각한 거야. 이거는. 예. 자, 나는 이제 간동 지진에 관련된 두 개의 충업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B1 같은 경우에는 간동지지의 조선인 시행자 위용비였죠. 가이쇼 12년에 간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동난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에 의해서 도쿄 방면에서 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비참한 생활을 마쳤다. 이렇게 있고요. 자, B2에 보면 간동 대진제 시 한국 조선인 순환자 추도 지비문을 보면 1923년 강동 대지진 당시에 수많은 한국 조선인들이 일본 군대, 경찰, 유언비를 믿은 민중의 손에 살해되었다. 도쿄의 사타마치 일대 식민지 치하의 고향을 떠나 일본 온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채 귀한 목숨을 빼앗겼다. 뭔가 추모비 같은 하는데 뭔가 팩트는 얘기한 것 같은데 좀 다른 게 있죠. 딱 느낌상. 여기 보면 피해자는 드러냈어요. 피해자는 그러니까 아니 말 잡는 그 B1과 B2를 잘 보면 B2에서는 분명히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분명히 명시돼 있죠. 예. 자, 일단 가해자는 뭐야? 일본의 군대 경찰이 한 거죠. 가해자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찰 군대의 또 유언비의 민중해송 다 일본 사람이잖아. 일본 사람이 가해자였다고 명시돼 있는데 여기 피해자가 누구죠? 피해자 말 잡는 피해자가 가해자였는데 피해자가 어디죠? 이거는 보면 저기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분명히 명시 식민지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이제 분명히 한국 사람이야. 가해자는 일본인데 피해자는 한국이라고 명시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내용 B1을 보면 딱 보면 일단 가해자를 찾아보세요. 가해자. 명시돼 있지 않죠. 그 조선이 동난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에 의해서 도쿄 방문에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비참한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가해자가 명시돼 있지 않고 피해자도 그냥 도쿄 방문에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 비참한 피해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가 일본인, 피해자가 조선이라 명시한 B1에 비해서 B1은 뭘까요? 피해자, 가해자 드러내지 않아요. 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질문을 만들어보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위주치 니은에 해당하는 교사의 질문 두 가지 쓰시오. 두 추년비의 설립 주체는 감동대진 당시의 역사적인 이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생각해 보게 한 교사의 질문이다. 이렇게 있는데 금방 답이 나오죠. 예. 자, 여기 보면 추년비의 내용은 비원 추년비는 가해자 피해자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B2는 추년비 내용에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히 드러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의 질문. 그리고 제가 시민책에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좀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이거 제가 약간 명확 그 상대적으로 좀 다르일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좀 약간 시민 책에 있는 내용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비원은 출연비 내용의 도덕적 판단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출연비의 내용의 도덕적 판단을 드러난 이유가 뭘까? 도덕적 판단 관련된 내용이 시민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맥락화된 윤리적 성찰을 생각하면서 한 내용에 도덕적 판단 내용이 있거든요. 도덕적 판단과 내용이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해갖고 낸 것 같아요. 왜냐면 시민 측에서 출연비 관련 그 해고역 관련된 내용에서 찾아나 답을 찾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이제 출제 교수님이 답을 낼 때 어출그 해고역 외에도 여기에서 답을 또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문맥상 올 땐 요게 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이고 요거는 뭐냐 시민 체계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에 요게 답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예. 근데 정확히 모르고 그 외에도 답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요거는 진짜 몰라요. 이런 거는 그 초능력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나 근거를 알 수가 없어. 네? 뭐만 어디에서 알 수 있다? 머릿속에 출제 교수님이 머릿속에 알 수 있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책장 근거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지 이거 어떻게 알아? 다만 제가 이제 할 때 제 생각이나 시민책을 볼 때 요게 입각해서 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분은 거기다 또 제 예상 근거가 어딨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 하여간 그래요. 이 근거를 어떻게 찾아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 풀어보면 밑줄진 기역에 해당한 내용을 밑줄진 니은과 디귿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교과 협의에서 회고록을 이제 수업자료로 활용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할까요? 그래서 역사 자료 측면과 학습적 특성을 고려해서 유의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주었죠. 좀 조건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뭐 역사 자료 측면에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있죠. 역사 자료적 측면에서 이제 보면 이 시민책이 있어요. 시민책에. 그래서 시민책은 해고적이라고 돼 있지 않고 자서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서전이나 해고전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하자의 주관성이 강하고 개인적인 해석이 많은 부분이 의존하기 때문에 사건의 왜곡이나 세부적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제 뭐냐면 학생적 측면에서 볼 때, 어, 물어보는 게 학습자 특성을 보는 거죠. 학습자 특성에서 이제 보면요. 예. 이거는 제가 녹색 책에서 답을 이제 찾았거든요. 이 비슷한 내용이 사료와 관련된 내용에서 나왔다. 사료와 관련된 역사 자료의 부분에서요. 학생들 사료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이게 못하네. 자,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사료들을 자료로 사용하면 학생들 탐구 활동이 힘들어지며 수업에도 흥미를 읽기 싫다. 흥미를 쉽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내용을 찾았어요. 이 내용은.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거는요. 근데 문맥상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해고록이나 자서전도 일종의 뭐예요? 사료의 범위에 들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사료학습하고 연결돼서 보면 좀 맞을 것 같아 답을 적어놨긴 했어요. 예, 아마 맞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한 근거를 제가 정확히 못 찾았거든요. 이 부분은요. 제가 유추해서 쓴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전공 A를 끝났고요. 그다음 좀 쉬었다가 전공 B로 넘어갔습니다. 예.